금요일 저녁엔 톡톡 튀고 흥미진진한 문화 이야기 나눠봅니다. 뉴스레터 K 금요일 코너 금시초문. 어디 가도 못 듣는 문화 이야기 전해주실 김영대 음악평론가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김영대 평론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영대입니다. 올 상반기에 가장 네네. 주목받았던 K-팝 가수 뉴진스 아닌가 싶습니다. 얼마 전엔 그렇습니다. 일본에서도 흥행에 성공했고 도쿄돔에서 팬미팅했어요. 도쿄돔 네. 굉장히 큰 무대죠. 도쿄돔은 사실 아주 인기 있는 K-팝 가수들도 네. 일정 어느 정도 이제 커리어가 된 다음에 이제 입성하는 것이 보통인데 네. 뉴진스가 사실 지금 데뷔 2년 정도 아주 짧은 시간에 도쿄돔에 입성한 그 자체만으로 대단히 주목을 받았고요. 현장에서의 반응도 굉장히 뜨거웠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네. 자, 특히 이번 도쿄돔 공연에서 화제됐던 게 뉴진스 멤버 하니가 마츠다 세이코의 푸른 산호초를 부른 무대였습니다. 일본 열도가 들썩했다고 하는데 굉장한 화제였다고 하죠. 이게 어느 정도 그 배경이 있습니다. 사실 이 마츠다 세이코 하면은 일본 사람들에게는 아주 어떤 국민적인 첫사랑으로 기억되기도 하는 그런 네. 굉장히 각별한 가수기도 하고요. 또 일본이 워낙에 또 80년을 기점으로 해서 90년 또 2000년대 초반까지 또 세계 대중문화에서 큰 영향을 남기면서 이 시대가 굉장히 이제 긍정적인 의미로서 하나의 좀 낙관주의적이고 긍정주의적인 일본 대중문화의 전성기로 또 기억이 됩니다. 그래서 마츠다 세이코를 비롯한 이제 몇몇 가수들이 그 시대를 대표하는 이제 뮤지션으로 이제 기억이 되는데 그 중에서 이제 푸른 산호초라는 곡이 마츠다 세이코의 또 대표곡이기도 하면서 1980년 발표된 곡으로서 이제 그 시절의 어떤 좋은 추억을, 그러니까 그 노래 자체가 의미가 있다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 그 노래가 상징하는 일본 대중음악의 어떤 전성 시절을 또 회상케 하기 때문에 일본인들에게 굉장히 각별한 노래죠. 이거를 이제 지금 세계를 호령하고 있는 이제 K-팝 가수인 뉴진스가 일본 공연에서 어떻게 보면 이제 현지 팬들의 취향에 맞는 이런 곡을 또 아주 정확히 또 선곡을 함으로써 이제 일본 팬들에게 많은 환영을 받은 것이죠. 네네. 자, 우리나라에서도 국민 여동생 있고 한데 마츠다 세이코가 일본의 국민 첫사랑이다 이렇게 이제 그 평가를 해주셨고요. 자, 그래서인지 하니의 이 무대가 또 일본뿐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폭발적인 관심을 받았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왜 그렇게 인기였을까요? 몇 가지 좀 다른 이유로 관심이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는 이 푸른 산호초라는 노래를 기억하거나 혹은 그 예전에 일본 대중문화에 대해서 깊은 관심이 있었던 사람들에게는 일본 사람들만큼은 아니지만 혹은 그와는 다르지만 어떤 향수가 느껴졌을 수도 있겠고요. 그러니까요. 또 단순히 이 푸른 산호초라는 노래가 이제 어떤 의미인지 아는 사람들에게 이런 곡을 정말 적재적소로 선곡한 어떤 기획의 영리함. 그리고 사실은 우리가 한국 가수가 외국에서 이제 현지 팬들에게 사랑을 받을 때 그런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기분이 좋아지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또 한 번 또 주목을 받은 측면도 있죠. 이게 영화 러브레터에도 이제 나왔던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 그렇습니다. 이 기획은 민희진 대표입니까? 아마 그렇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무래도 그 뉴진스 멤버들이 이 노래가 갖고 있는 그런 역사적 의미라든지 그 일본 대중들에게 갖고 있는 어떤 각별함 같은 것들을 직접 알기는 어려운 세대이기 때문에 민희진 씨를 비롯해서 이제 그 시대를 경험했던 사람들의 어떤 기억에서 끄집어내온 어떤 전략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네네. 자, 일본 문화가 개방된 게 이제 1998년 김대중 정부 때입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사실 그 전에도 CD 몰래 구해서 일본 음악 듣는 분들 있었던 걸로 제가 이제 기억이 나요. 근데 그럼요. 그죠? 기억나시잖아요. 근데 푸른 산호초 같은 일본 노래들 우리 평론가님 보시기에 한국 사람들 취향에 잘 맞는다고 봐야 할까요? 이거는 정말 그냥 각자의 취향에 달린 문제인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저처럼 일본 대중음악보다는 이제 미국이나 영국권의 음악을 이제 열심히 들었던 사람들도 있는가 하면 보통 이제 한반에 음악 듣는다는 친구들이 있으면은 그 안에 이제 꼭 한두 명은 일본 대중음악에 좀 발빠른 혹은 이렇게 굉장히 탐닉해 있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당시만 해도 이거를 합법적으로 구할 수 있는 통로가 없었기 때문에 보통 이제 일본이나 이런 외국에 있는 친척들이나 친구들 아니면은 이제 특히 서울 같은 경우나 이제 부산 같은 데에는 이 보따리 장수라고 하죠. 이제 불법적으로 이런
그 CD라든지 뭐 혹은 카세트 테이프 혹은 네. 뭐 비디오 테이프 같은 것들을 구해다가 파는 그런 또 장사하시는 분들이 있었거든요. 이제 그런 식으로 아름아름 들어갔던, 사실은 이제 부분적으로 이렇게 들었던, 하지만 이제 그런 것들이 워낙에 또 구하기가 어렵다는 측면 때문에 매니아층이 또 생긴 부분들도 있었죠. 네. 자, 장영은 씨가 한류는 이제 유행이 아니라 세계에 정착된 것 같아요. 음악뿐 아니라 음식도 열풍이라고 합니다. 대한민국 사람이라는 게 자랑스럽습니다. 요 관련된 질문은 제가 이제 뒤에 하도록 하고요. 예. 사실 예전에는 일본 대중문화가 우리 대중문화에도 이제 영향을 좀 많이 끼친 것 같은데 특히 어떤 면에서 영향을 끼쳤다고 보세요? 전반적인 저는 미학의 측면에서 영향을 끼쳤다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네. 이제 과거에 이제 한국이라는 나라가 이제 새롭게 어떤 현대적인 근대적인 그런 문화에, 특히 이제 서구적인 문화에 이제 눈을 뜨게 되면서 어떻게 보면 이제 처음부터 우리 것을 만들어갈 수는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뭔가를 좀 따라할 롤모델 같은 존재들이 필요했는데 네. 사실 아무래도 그러니까 동양권이기 때문에 미국이나 뭐 혹은 유럽권의 스타일들을 직접 받아들이는 것보다는 이웃 나라인 뭐 일본이나 혹은 이제 홍콩 쪽에서 유행했던 문화들을 이제 받아들여서 우리 것으로 만드는 이런 과정들이 존재했죠. 네. 사실은 이제 요즘 MZ 세대들은 아마 이게 무슨 말인지가 이해가 잘 안 갈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는 세계 사람들이 우리 것들을 모방하는 그런 시대가 됐으니까요. 그러니까요. 근데 예전에는 뭐 그래서 뭐 잡지 같은 것들을 통해서 일본 패션을 모방하기도 하고요. 뭐 음악 같은 경우도 사실은 뭐 그때는 이제 교류가 되기 전입니다만은 일본 스타일의 음악을 비슷하게 따라하기도 하고, 특히 영화 같은 경우도 뭐 아까 러브레터 말씀해 주셨지만은 이런 러브레터라는 영화 하나만 해도 여기에 나온 어떤 색감이라든지 카메라 구도라든지 혹은 심지어는 그런 이야기까지 우리가 사실은 일본에서 유행했거나 혹은 일본에서 유래한 어떤 것인지도 모르고 사실은 즐겼던 것도 굉장히 많이 있죠. 네네. 그럼 지금 일본 음악 동향 어떤지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예전처럼 네. 우리가 뭐 영향을 그렇게 크게 받는 입장은 아닌 것 같은데 그래도 일본은 여전히 진출해야 할 큰 시장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일단 일본 음악 시장 규모요. 우리보다 네. 크죠? 우리가 지금 세계 6, 7위권입니다. 또 많이 올라서 그 정도인데요. 네. 일본은 사실 굉장히 오래전부터 미국에 이은, 그러니까 내수 시장 규모로 따지면 압도적인 2위를 고수하고 있어요. 그래요? 요즘 사실 이제 일본 음악이 예전만 같지 않다라고 하는 거는 이제 글로벌한 시장에서 예전만큼 일본 대중음악이 이제 크게 두각을 나타내지 못하고 있다라는 부분을 먼저 말씀드리는 거고, 실제 그 내수 시장 자체의 규모는 여전합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우리나라 입장에서 사실은 대중음악 혹은 대중문화를 만들어서 외국에 내다 팔 때 가장 쉽게 사실은 현지화의 어떤 전략을 적용시킬 수 있는 시장이 일본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군요. 언어적으로도 용이하죠. 왜냐하면 실제 뭐 어르신들은 더 잘 아시겠지만 이게 일본어가 외국어 중에서 상당히 배우기 용이한 언어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가깝다는 겁니다. 네. 이게 거리상으로 가깝다라는 것이 이게 특히 스케줄을 많이 소화해야 하는 뭐 이 한류 스타들이나 특히 가수들에게는 굉장히 용이한 이게 장점이거든요. 아주 그래서 주요 공략 일본 대상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본 보통 우리가 많이 몰라서 그렇지 K-팝 가수들이 이제 음반을 내거나 하면 보통 일본용으로 어떤 일본어 버전의 음반을 낸다든지 혹은 일본에 직접 진출해서 활동을 하는 이런 식의 전략을 가져가고 있는 것들은 뭐 이제 상당히 보편화가 됐습니다. 네. 요즘 70, 80년대 일본 음악을 시티팝이라고 해서 다시 찾아서 듣는 분들도 많다고 해요? 네. 아까 왜 일본 음악의 전성 시절에 대한 일본인들의 향수를 말씀드렸는데 그 중에 네.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게 시티팝이에요. 네. 사실 음악 평론가 입장에서는 시티팝이 이게 정확히 장르라고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하나의 어떤 정서라고도 볼 수 있고 좀 이미지라고도 볼 수 있을 텐데 이게 원래는 그 미국에서 넘어온 퓨전 재즈가 이제 일본 스타일로 자리 잡은 일본풍의 어떤 퓨전 재즈나 이제 디스코, 펑크 뭐 이런 음악들을 우리가 시티팝이라고 하는데, 왜냐하면 이게 일본에서 자동차 산업이 크게 발전하면서 이제 오너 드라이버들이 많이 늘었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들이 운전하면서 듣기 좋은
예, 그런 음악들이 많이 만들어지게 되면서 요게 이제 시티팝이라는 별칭으로 부르게 됐고요. 네. 이제 이게 90년대를 기점으로 우리나라에 넘어와서 우리가 뭐 잘 아는 뭐 김현철 씨라든지 빛과 소금이라는 뭐 이게 직접적인 영향을 받았다고 할 수 없는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만은 이런 것들이 이제 동시대에 비슷한 하나의 사조를 형성하면서 이제는 오히려 역으로 90년대 초반에 유행했던 음악들을 한국형 시티팝이다 이렇게 이제 부르는 시대까지 됐습니다. 이런 시티팝 음악들을 J-팝이라고도 불러도 됩니까? 그렇죠. J-팝이라는 게 이제 하나의 커다란 개념이라고 한다면 네. 시티팝은 이제 J-팝을 이루는 여러 가지 장르 중 하나가 되겠죠. 사실은 한 시대에 유행했던 그러니까 80년대와 90년대 초반에 유행했던 사조를 가리키는 것이었는데 이게 요즘 레트로 붐을 따라서 시티팝이 일본에서도 사실은 돌아오고 있고요. 한국에서도 돌아오고 있어서 어떻게 보면 이게 그리고 이제 요즘은 또 SNS, 유튜브 네. 이런 것들이 막강한 영향력을 발휘하면서 뭐 플라스틱 러브라 같은 곡들은 지금 전 세계적인 히트곡이 됐죠. 뒤늦게요. 그래서 전 세계가 어떻게 보면 일정 부분 이 시티팝의 유행을 공유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려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런 논란도 있었습니다. 뉴진스의 일본 데뷔 앨범이 J-팝으로 분류되니까 K-팝으로 등록해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이제 나왔거든요. 가사에 일본어가 들어가서 그렇게 등록이 된 건가요? 네, 뭐 가장 기본적인 이유는 일본어 가사 때문에 그런 것이고요. 네. 이게 보통은 워낙에 기존의 사례들이 잘 알려지지 않아서 그런데 한국 가수들이 이제 뭐 일본 시장에 진출할 때 일본어 음반을 녹음을 하고 그게 J-팝으로 분류가 되는 것은 사실은 흔한 상황입니다. 뭐 그거 네. 자체가 뭐 문제를 삼을 만큼은 아니고 일종의 이제 해프닝이라고 봐야 되는데요. 이게 또 이제 그 카테고리 자체가 때로는 어떤 불리함으로 작용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현지화 전략이라는 것을 하는 건데 K-팝이나 뭐 이런 한국 대중음악이 외국에 진출했을 때 다른 카테고리로 이제 분류가 되면은 같은 차트에서 경쟁하는데 어려움을 겪거나 네. 좀 차별이나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보통 현지의 용으로 그러니까 한국 음반이 일본에서 팔리는 경우 말고 일본 시장을 위해 만들어진 음반들은 J-팝으로 분류되는 것이 뭐 보통의 일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근데 이게 뭐 지금 이제 약간 국적이랄까 국경이랄까 이런 분류가 약간 불분명해져가는 추세인 것 그렇습니다. 같다는 이제 생각은 들고요. 네네. 자, 사실 이제 푸른 산호초를 불러서 화제가 된 게 한이잖아요. 예, 한이를 보면요, 한이는 베트남과 호주 복수 국적자인데 한국에서 육성한 그룹 뉴진스의 멤버입니다. 그러니까 K-팝 가수라고 또 할 수 있죠. 그 K-팝 가수가 J-팝 푸른 산호초를 불러서 큰 반향을 일으켰다는 건 즉 K-팝의 힘과 포용성을 보여준 사례로 보는 시각이 있습니다. 우리 평론가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네, 저는 뭐 어떤 큰 의미를 부여한다라기보다는 기본적으로는 지금 K-팝이 갖고 있는 국경을 뛰어넘는 전략, 그리고 국경을 뛰어넘는 영향력, 그리고 이제는 K-팝 가수가 심지어 예전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이제 외국 가수들이 한국에 왔을 때 심지어 한국말로 인사를 한번 해주고 네. 그리고 한국 노래 중에 한 구절을 불러주는 것만으로 우리가 되게 감사해하고 기분 좋아하던 시절이 있었단 말이죠. 네네. 근데 이제는 오히려 이제 그 위상이 역전이 돼서 한국 가수가 그것도 외국 국적과 태생을 가진 한국 가수가 K-팝이라는 이름을 걸고 외국에 진출해서 네. 그 나라 사람들에게 큰 의미가 있는 노래를 불러서 그들 안에서의 반향을 일으킨다. 이것 역시 지금 뭐 한창 뜨고 있는 이 K-팝과 한국 대중음악의 힘을 보여준 사례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 한이 이렇게 사뿐사뿐 춤추면서 노래 부르는 거 보셨나요? 네, 봤습니다. 아니 보니까 저도 언뜻 이렇게 봤더니 그 동작이 이게 상당히 막 현란하다기보다는 이렇게 절제되면서도 되게 이쁘다 그러나요? 이렇게 저기 많이 반향을 일으킬 만하다 그런 생각이 저도 들더라고요. 이게 사실은 뭐 뉴진스기도 하고 또 일본 무대 도쿄돔 무대이기 때문에 이제 더 화제가 되는 거지만 과거에 이제 비슷한 사례들이 있었어요. 예전에 엑소 같은 팀은요, 그 멕시코에서 열린 그 우리나라 음악 축제 무대에서 그 멕시코 사람들이
아주 좋아하는 국민가요인 이 사보람이라는 노래를 이제 원어로 굉장히 멋들어지게 불렀었거든요. 네. 그랬더니 현지 팬들이 아주 그 추억에 젖은 눈빛으로 이 엑소의 무대를 바라보는 이런 풍경도 있었고요. 네. 참 이런 것들이 음악이 가진 어떤 시간을 초월한 힘을 나타내 주는 것이구나, 약간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네, 시간 한 30초 남았는데 마지막 질문 드릴게요. K-팝이란 명칭이나 장르적인 구분에 대해서도 진지한 고민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인데 어떻게 보세요? 뭐 사실 제가 3, 4년 전부터 주장해 왔던 말인데요. 이제 네. 언젠가는 K-팝의 K라는 것이 큰 의미를 가지진 못할 수도 있겠다라는 말씀인데, 사실 이거는 뭐 평론가가 뭐라고 선언을 한다 그래서 그날부터 되는 것은 아니겠고요. 사실 이런 국경을 넘는 활약, 그리고 이제 언어도 다양한 언어로 사용되는 K-팝이 늘어남에 따라서 이제 K-팝의 정의 자체가 굉장히 느슨해지고 또 유연하게 적용될 가능성이 있겠다, 이런 뭐 예상은 변함없이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뉴스레터 K 금요일 코너 금시초문 김영대 음악평론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백이명 씨가 이런 문자 주셨습니다.